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가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정원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가을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중 한 집 앞마당에서 정혜가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영웅의 아내라고 불리지만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빨래 바구니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준호는 군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으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그 모든 영광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준호의 군복 차림 사진이 정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정혜는 그 눈빛에서 어떤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장 보러 나가야겠네. 정혜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은 모두 정혜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연민이 섞여 있었죠. 정혜 씨,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의 아내라니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채소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정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영웅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무겁기만 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우러러보며 부러워했지만 정혜 자신은 그저 평범한 남편을 잃은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동안에도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준호가 좋아했던 고등어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이 생선을 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저씨, 고등어 2마리만 주세요. 습관적으로 2마리를 주문한 정혜는 이내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인데 왜 2마리를 주문했을까요? 생선 가게 주인도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마리만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고등어 2마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저녁에 구워 먹고 하나는 냉동실에 넣어두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준호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없는 삶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녁마다 한 사람 몫의 밥을 하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정혜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으며 정혜를 항상 소중히 여겨줬죠. 하지만 가끔씩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볼 걸 그랬나? 정혜는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린 남편의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정혜는 고등어 1마리를 구웠습니다. 준호가 좋아했던 방식 그대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바삭하게 구워냈죠. 하지만 상을 차리고 나니 너무 적적했습니다. 혼자 앉아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네요. 여보, 고등어 참 잘 구워졌는데 왜 안 와? 정혜는 무의식 중에 준호를 부르다가 이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그녀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혜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집중할 수 없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나가야 할까요? 영웅의 아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있어도 결국 그녀는 그저 남편을 잃은 평범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겐 그냥 허전한 남편일 뿐인데. 정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국립묘지는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 아래 고요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리며 잎사귀들을 흔들고 있었죠. 정혜는 준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호가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정혜는 조용한 목소리로 묘비에 말을 걸었습니다. 매주 이맘때면 이곳을 찾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죠.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새꽃을 올리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준호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영웅이라고 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준호와 그녀가 기억하는 준호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준호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있었죠. 당신은 나에게 그냥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정혜는 묘비에 새겨진 준호의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화강암 위에 새겨진 글씨가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준호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추모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정혜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하얀 장미 꽃다발을 준호의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를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젊은 여자가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혹시 정혜가 말을 걸려던 순간 젊은 여자가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혜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준호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는데 이 젊은 여자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정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여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에는 당황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정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말이죠. 주변에서 성묘를 하던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슬슬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뭔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는 평생 자녀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여자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놓아주세요. 젊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혜의 질문에 젊은 여자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더욱 많아졌죠. 그리고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서연? 그게 뭔 상관이에요? 당신이 누군지, 왜 우리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설명하라고요. 정혜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정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묘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정혜는 그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뭐라고 했지? 아버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설마 박준호 씨한테 딸이 있었던 건가? 그럼 부인은 몰랐던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딸이 있었다고? 그럼 나는 뭐지? 30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준호가 진짜 준호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혜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정혜의 머릿속은 온통 그 젊은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이라고 했나? 대체 누구지? 정말 준호의 딸인 건가?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만약 정말로 준호에게 딸이 있었다면 자신은 30년 동안 무엇을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딸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었던 걸까요? 정혜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 더 큰 충격이 그녀를 덮쳤죠.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정혜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젊은 여자가 준호를 아버지라고 부른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준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던 걸까요? 이럴 수는 없어. 직접 확인해 봐야 해. 정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의문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름도 서연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연락처는 물론이고 주소도 전혀 알 수 없었죠. 며칠을 고민하던 정혜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이장님이라면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장님, 혹시 우리 남편이 생전에 다른 여자와 만난 적이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정혜의 질문에
이장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준호 씨는 모범적인 남편이었는데. 아니에요. 국립묘지에서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박준호 씨가 가끔 다른 동네로 나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긴 해요. 혼자서 말이죠. 다른 동네로요? 어디로요? 정확한 곳은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혼자 어딘가로 나간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는 항상 자신과 함께 있었고 따로 나갈 때는 반드시 어디 간다고 말해줬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한 10년 전부터였던 것 같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년 전이라는 말에 정혜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혜는 이장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혜는 준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져보고 책장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의 지갑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죠. 구동 123번지라고 쓰여 있었는데 정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그곳일까? 정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왜 이런 주소를 지갑에 넣어두고 다녔을까요?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용기를 내어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123번지를 찾아 헤매던 정혜는 드디어 그 집을 발견했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고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죠. 정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들렸죠.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와 관련해서 찾아온 사람인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55세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어려 있었죠. 혹시 부인이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박준호의 아내 정혜입니다. 실례지만 혹시 국립묘지에서 우리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른 서연이라는 젊은 여자를 아시나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죠.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정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준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그 사진을 바라봤죠. 저는 미정이에요. 그리고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미정이라고 소개한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딸이라고요? 그럼 서연이가 정말. 네. 준호 씨의 딸이 맞아요. 미정의 말에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준호에게 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32살이나 된 딸이 말이죠.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30년 전부터요. 준호 씨와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준호 씨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30년 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과 결혼하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이미 서연이를 낳은 후였거든요. 정혜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정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그럼 준호 씨는 저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여기 오셨던 건가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생활비도 주시고 서연이 교육도 시켜주시고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준호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가 두 개의 가정을 동시에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알 권리가 있죠. 준호 씨는 제게도 남편이었으니까. 미정의 말에 정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라고요? 설마 결혼까지 하셨다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남편과 아내였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혜는 거짓말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진지한 표정과 집 안 곳곳에 있는 준호의 흔적들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럼 서연이는 정말 우리 남편의 딸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준호 씨는 서연이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죠. 정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준호는 그녀에게만 헌신적인 남편이 아니었고 다른 여자와 딸까지 두고 살아왔던 거였죠. 정혜가 미정의 집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부터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기 어려웠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30년 동안 숨겨온 다른 가정이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혜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혜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준호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신문사 기자인데요. 전쟁 영웅의 숨겨진 가정에 대해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론에까지 알려진 것이었죠. 아니요,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고 심지어 집 앞까지 기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죠. 결국 며칠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쟁 영웅의 이중생활, 30년간 숨겨진 가정 공개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준호의 사진과 함께 두 가정을 오간 그의 생활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기사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전국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었거든요. 영웅으로 추앙받던 남편이 실제로는 이중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혜의 시댁 식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죠.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의 남동생 준석이 화가 난 얼굴로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신문에 나온 게 사실이야?
형이 정말 다른 여자랑 살았다는 거야? 준서가, 나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30년 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그럼 그 여자가 낳은 애가 정말 형 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박 씨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있다는 거네. 준석의 말에 정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딸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야, 딸이야. 서연이라는 딸이 있어. 딸? 그럼 대를 이을 아들은 없다는 거네. 준석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본 정혜는 씁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손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받던 군인연금과 보상금 문제였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시겠지만 고인이 받던 군인연금과 각종 보상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라도 30년 동안 생계를 같이 했고 자녀까지 있다면 일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돈 문제까지 얽히게 된 것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이 받던 연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정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더군요.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긴 것이었죠. 30년 동안 준호와 함께 모은 재산과 그가 받던 각종 혜택들이 다른 가정과 나누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준호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오래된 군용 트렁크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과 함께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던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쓴 편지들이었는데 보내지 않고 간직해둔 것들이었죠. 어떤 것은 정혜에게 쓴 것이었고 어떤 것은 미정과 서연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미정에게 쓴 편지 중 하나를 읽어본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아, 나는 정말 죄인이다.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면서도 둘 다에게 온전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혜에게는 아이를 주지 못했고 너와 서연에게는 떳떳한 가장이 되어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두 사람을 모두 버릴 수가 없다. 용서해다오. 준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면서 정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정혜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너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것도 너에게 죄를 짓는 일인 것 같다.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댁 친척들이었죠. 형수님, 우리 가족끼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연금 문제도 그렇고 형님 재산 정리도 해야 하잖아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까지 연금과 재산 분할 문제로 나서는 것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줄줄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정혜는 어쩔 수 없이 만남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혜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모든 혼란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혜는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 벌써 2주가 넘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댁 친척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형님 댁과 남동생 준석,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죠. 분위기는 처음부터 험악했습니다. 형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우리 박씨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큰형님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금이나 보상금 같은 건 당연히 형수님이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다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준석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순 없어요. 친척들의 말을 듣고 있던 정혜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준호의 이중생활이나 그로 인한 상처보다도 돈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다들 돈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정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형수님이 먼저 그 여자를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연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가족과는 관계없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해요. 친척들의 요구에 정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힘이 없었죠.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정혜가 일어서려던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면서 몸이 휘청거렸죠.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친척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죠. 옆에는 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정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죠. 여기가 어디죠? 종합병원이에요. 형수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모셔왔어요. 정혜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준서가 고마워. 너는 집에 가봐. 나는 괜찮아. 형수님, 좀 더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친척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잖아. 형수님이 아프면 누가 그 일들을 정리해? 연금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 여자가 먼저 나서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떡해? 형수님한테 빨리 나와서 처리하라고 해야겠어. 친척들의 대화를 들은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거든요. 준호가 죽고 난 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홀로 병실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30년 동안 준호만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감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 식구들의 이기심, 언론의 관심, 동네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차라리 준호와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혜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정혜의 상태를 체크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밤새 잠은 좀 주무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데. 네, 괜찮아요. 정혜는 대충 대답했지만 사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거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정신과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이 복잡한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후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서연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혜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신문에서 아주머니가 입원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걱정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이 젊은 여자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도 피해자인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서연의 따뜻한 말에 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은 돈 이야기만 했는데 이 젊은 여자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요. 당신도 힘들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저희도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아버지가 두 분 모두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정혜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준호에게 있었는데 왜 서로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진짜 원망해야 할 대상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요? 서연아. 정혜가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아버지. 우리 남편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정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죠. 정혜는 병원에서 사흘을 더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병문 안을 와서 잠시 위로가 되었던 것도 잠깐, 현실로 돌아오니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퇴원한 다음 날 정혜는 용기를 내어 미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미정의 집에 도착하자 서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정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신문에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걱정했어요. 미정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정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나누어 가진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정혜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연금이나 재산 문제도 그렇고 준호가 남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말이에요. 미정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이었어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리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서연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만은 인정받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요구였죠. 서연이가 준호의 딸이라는 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 시댁에서는
정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시댁에서 반대하시나요? 반대라기보다는 연금이나 재산 분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런 문제로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혜의 질문에 미정과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 저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가 저를 위해 저축해 두신 돈이 있거든요. 그것만 받을 수 있다면. 저축해 둔 돈이요? 네. 제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신 게 있어요.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셨고요. 정혜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서연을 위해 따로 돈까지 모아두고 있었다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주신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정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니까 그것만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돈도 결국 자신과 준호가 함께 번 돈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연을 위해 모아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건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연금이나 다른 재산은 모두 당신 몫이에요. 저희는 욕심내지 않을게요. 미정의 말에 정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시댁 식구들처럼 탐욕스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정말이세요? 고마워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준호 묘소에 함께 가지 말아요. 저도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어서. 네, 알겠어요.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혜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미정과 서연과는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어디 갔다 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준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들과 만나고 오셨죠?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별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형수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연금 분할 이야기 나왔죠? 큰형님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정혜는 피곤했습니다. 미정과 서연과는 평화롭게 이야기를 마쳤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더 문제였죠. 그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서연이를 위해 모아둔 저축 정도만. 저축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천만 원이나요? 그걸 그냥 줄 수는 없죠. 그건 형님 재산이에요. 무슨 권리로 그 여자들이 가져가요?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을 본 정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평화로운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 볼게요. 정혜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결국 준호가 죽고 난 후에 남은 것은 온갖 갈등과 다툼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고 복잡했죠.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정말 지쳐가고 있어. 정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혜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미정 측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죠. 양쪽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든 과정이 지겹고 피곤했습니다. 준호의 죽음으로 시작된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끝내야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정혜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씨,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국립묘지에서 만나요. 서연이도 함께 데려오세요. 국립묘지에서요? 무슨 이야기인지 내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혜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국립묘지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절정에 달해 있었죠. 정혜는 준호의 묘비 앞에 앉아 미정과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 두 모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정혜 옆에 앉았죠. 갑자기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잠시 준호의 묘비를 바라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끝낸다는 게 무슨 싸우는 걸 끝내자는 뜻이에요. 정혜의 말에 미정과 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도 했고 원망도 했고 절망도 했죠.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정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묘비 위에 놓인 국화꽃을 만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에게는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고 당신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강요했죠. 하지만 우리끼리 원망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준호의 이기적인 선택에 휘말린 피해자라고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이제 우리끼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연이를 위해 모아둔 돈은 가져가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정말이세요? 시댁에서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설득할게요. 아니, 설득이 안 되면 제 몫에서 드릴게요. 정혜의 말에 미정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부담이. 괜찮아요. 어차피 저 혼자 쓸 돈도 많지 않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로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정혜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준호의 딸이에요.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비록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지만 적어도 제가 인정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요. 서로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요.
준호는 우리 모두의 과거가 되어야 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서연이는 결혼 계획이 있나요? 정혜의 질문에 서연이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버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됐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정혜는 일어서서 묘비에 새꽃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이 남긴 혼란도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비록 당신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을게요. 미정과 서연도 함께 일어나 묘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죠. 그럼 이제 정말 작별이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서로 건강하게 사세요.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서연이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도 아버지의 이기적인 사랑에 상처받은 딸이었으니까. 정혜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당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선물일 거예요.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여자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국립묘지를 떠났습니다. 정혜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시댁 식구들을 설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시댁 식구들을 불러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정혜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제 돈으로 충당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정혜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정혜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죠. 정혜의 집 앞마당에는 준호가 심었던 장미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호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봄을 맞이했겠지만 이제 정혜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외롭지는 않았죠. 그간 정혜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연을 위한 저축금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정혜 자신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이웃을 대하는 시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희석시켜 준 것이었죠. 정혜 씨, 오늘도 장 보러 나오셨네요. 시장에서 만난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봄나물이 나와서 좀 사려고요. 그러고 보니 정혜 씨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좀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봄나물을 다듬으며 정혜는 문득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달 우연히 동네에서 서연의 결혼 소식을 들었거든요. 서로 만나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무를 씻었습니다. 이제는 서연을 원망하는 마음도 미정을 미워하는 마음도 거의 사라졌죠. 대신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오후에는 오랜만에 준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매주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르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 추억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정혜는 묘비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봄이 왔네요. 집에 있는 장미나무에도 새싹이 나왔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그 나무 말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혜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당신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는 새로 가져온 꽃을 묘비 앞에 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두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물론 그게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지만요. 묘소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성묘객들도 별로 없어서 더욱 고요했죠. 서연이 결혼했대요. 예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 애를 위해 모아둔 돈이 도움이 되었겠죠. 정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정혜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많이 사라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정혜는 일어나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안녕이에요. 정혜는 묘소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고 숨겨진 가정을 발견하고 갖가지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정혜는 거실에 있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추억으로 느껴졌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정혜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혼자 먹을 저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안녕하세요, 정혜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봉사활동이라는 말에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주로 식사 준비나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나와주시면 돼요. 정혜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런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볼게요. 며칠 후 복지관을 찾아간 정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혜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함께 봉사하는 한 여성의 말에 정혜는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들 나름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정혜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을 느끼게 되었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돌보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준호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원망이나 분노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정혜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네. 정혜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국은 그녀를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마당에 핀 장미꽃이 저녁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심은 그 꽃이지만 이제는 정혜의 꽃이 된 것 같았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피어난 희망처럼 말이에요.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날 사람들, 돌봐야 할 정원, 그리고 조용히 보낼 저녁 시간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정혜는 진정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긴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나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인사를 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앞에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